그날 한 아버지는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 상위권 의대를 나온 의사에서 병원 미화원으로 전락한 남자. 그의 손에는 이혼 서류가 쥐어져 있었고 5살 아들은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 말도 못하면 정상이 아닌 거지. 장모의 냉정한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시설에 보내야 합니다. 당신은 인생이나 사세요. 세상은 그 아이를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고장 난 게 아니라 단지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15년 전 그가 학계에서 쫓겨난 바로 그 이론. 비언어적 발달 경로. 그것이 이제 자신의 아들을 통해 증명되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월급 200만 원으로 감당해야 하는 치료비. 차가워져가는 아내의 마음. 그리고 일주일 후면 서명해야 할 이혼 서류. 과연 이 아버지는 세상과 맞서 아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박정우는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낡은 디지털 시계와 함께 얇은 파란색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을 아들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욕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43세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나이보다 깊었고 어깨는 습관적으로 구부정했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듯이요. 6시가 되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이른 새벽의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편의점 불빛과 가로등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그녀에게서 오는 연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건 6시 반이었습니다.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라커룸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연한 회색 상의와 하의 그리고 이름표가 달린 조끼였습니다. 미화 박정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박 선생. 동료 미화원 김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이곳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네, 오늘 3층 병동 청소가 있어서요. 그래. 그나저나 아들은 좀 어때? 지난번에 치료 시작했다고 했잖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박정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청소 카트를 끌고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그는 몇몇 의사들과 마주쳤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그들은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누구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투명 인간 같았습니다. 이곳에서는요. 15년 전 그도 저 흰 가운을 입었습니다. 서울의 한 상위권 의대를 졸업하고 소아 발달 연구로 주목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비언어적 발달 경로에 대한 그의 논문은 학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말이 늦은 아이들 중 일부는 다른 방식으로, 더 깊은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계는 그의 연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위험하다고도 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이론으로 부모들에게 헛된 희망을 준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결국 연구비 지원이 끊겼고 그는 대학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후로는 여러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처음엔 일반의로, 그 다음엔 계약직으로, 그러다 결국 지금의 자리에 왔습니다. 아내 김진아는 처음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의 표정은 변했습니다. 실망이 쌓여갔습니다. 아내의 집안은 달랐습니다. 김진아의 아버지는 대학병원 명예교수였고 어머니는 약사였습니다. 오빠는 정형외과 전문의, 언니는 치과의사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의사라는 직업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이자 자부심이었고 무엇보다 체면이었습니다. 장모 김영자는 사위를 바라보는 눈빛이 해가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그녀는 넌지시 물었습니다. 정우 씨, 요즘은 뭐 하세요?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의사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청소를 마치고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정우는 병원 뒤편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직접 싼 김밥이었습니다. 먹으면서 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아들 박준호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5살 준호는 또래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간단한 단어조차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사물을 관찰하는 방식, 퍼즐을 맞추는 속도,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은 같은 나이 아이들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박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고장난 것이 아니라고요. 다만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뿐이라고요. 자신이 15년 전 연구했던 바로 그 아이들처럼요.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김진아는 아들을 볼 때마다 불안해했습니다. 아니, 요즘 들어서는 불안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수치심 같은 것이요. 며칠 전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애를 너무 감싸서 이렇게 된 거야. 다른 집 애들은 다 말한다고. 진아, 준호는 괜찮아. 시간이 필요한 거야. 시간? 벌써 5살이야. 이 나이면 문장으로 말해야 정상이지. 그녀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엔 포기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엔 아내와 장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장모는 그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정우 씨,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박정우는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모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뭔가 결정된 것 같다는 걸요. 준호 어디 있어요? 방에서 자고 있어요. 아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박정우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그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건너편엔 장모와 아내가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탁자 위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장모 김영자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5살인데 아직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해요. 이게 정상입니까? 어머님, 준호는 조금 늦을 뿐입니다. 이해력이나 다른 능력은? 능력? 말도 못하는데 무슨 능력이에요? 장모가 말을 끊었습니다. 박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아이는 없었어요. 3대째 의사 집안인데 손자가 발달장애라니. 장애가 아닙니다. 단지 발달 속도가. 그만하세요. 이번엔 아내가 말했습니다. 김진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 말만 해.
괜찮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박정우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자신의 연구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학계에서 밀려났을 때도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엔 그때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나도 지쳤어. 매일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전화 오고 다른 엄마들 눈치 보고. 애들은 다 문장으로 말하는데 우리 애만 옹알이 수준이야. 진아, 준호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 당신 그 이론 때문에 대학에서 쫓겨난 거 잊었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정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장모가 서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박정우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전문 발달센터의 상담 안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엔 다른 종이가 있었습니다. 이혼 협의서 초안이었습니다. 뭡니까 이게? 준호를 제대로 된 곳에서 치료받게 하려면 환경을 바꿔야 해요. 장모가 말했습니다. 진아가 친권을 갖고 우리가 준호를 전문 시설에 보낼 겁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이나 사세요. 박정우는 아내를 봤습니다. 김진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아, 당신도 이 생각이야? 한참 후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대로는 안 되는 것 같아. 박정우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를 시설에 보낸다고요? 일주일 안에 결정하세요. 그게 아이한테도 나은 거예요. 장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내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정우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아들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자기 전에 항상 작은 무드등을 켰습니다. 어둠을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빛의 패턴을 좋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들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준호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을 웅크린 채 고요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곁에 앉았습니다.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지켜줄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잠결에 몸을 뒤척였습니다. 병원에 출근한 뒤 박정우는 점심시간에 지역 아동발달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전 동료에게 들은 곳이었습니다. 비용이 저렴하고 좋은 치료사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박준호 어린이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보호자 성함이요? 박정우입니다. 아버님이시군요. 이번 주 목요일 오후 4시 가능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요일은 자신의 휴무일이었습니다. 아내에겐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목요일이 왔습니다. 박정우는 준우를 데리고 발달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대기실엔 몇몇 부모와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준호 어린이 보호자님?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엔 언어치료사 이은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이은정은 준호에게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안녕. 선생님이랑 재미있는 거 하러 갈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놀랐습니다. 준호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편이었으니까요. 상담실은 아담했습니다. 벽면엔 그림 카드들이 붙어 있었고 바닥엔 부드러운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은정은 준호와 함께 바닥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이거 볼래? 그녀는 퍼즐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12개 정도 되는 간단한 퍼즐이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뻗어 하나씩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은정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준호는 거의 망설임 없이 퍼즐을 완성했습니다. 그것도 1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걸로 해볼까? 이번엔 24조각짜리 퍼즐이었습니다. 준호는 이번에도 빠르게 맞췄습니다. 이은정은 다른 과제들을 꺼냈습니다. 도형 분류, 색깔 매칭, 패턴 인식 과제들이었습니다. 30분 후 이은정은 박정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버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상담실 한쪽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혼자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일단 검사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준호 어린이는 표현 언어가 지연된 건 맞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수용 언어, 그러니까 이해하는 능력은 또래 수준 이상이에요. 방금 한 과제들 보셨죠? 저건 보통 7살 정도가 푸는 난이도예요. 그럼 준호가 문제가 아니라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말보다 시각이나 패턴으로 세상을 먼저 받아들이는 타입일 수 있어요. 이은정의 말에 박정우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15년 전 연구했던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치료 가능할까요? 치료라기보단 발달 지원이 필요해요. 주 2회 정도 언어 치료 받으면서 집에서도 꾸준히 연습하면 충분히 말문이 트일 거예요. 비용은 얼마나? 회당 3만 원이에요. 정부 지원 받으시면 일부 환급도 가능하고요. 박정우는 계산했습니다. 한 달에 24만 원이었습니다. 자신의 월급에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럼 화요일, 목요일 오후 4시로 등록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재미있었어? 준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거실에 없었습니다. 안방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준호를 씻기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된 파란 노트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작성한 연구 노트였습니다. 비언어적 발달 경로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자신이 관찰했던 아이들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말은 늦지만 공간 지각이 뛰어난 아이. 발성은 어렵지만 리듬 감각이 탁월한 아이. 대화는 못해도 감정인식이 예민한 아이. 그들은 모두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요. 박정우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준호를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설령 아내가 장모가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린다 해도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아들 방에서 무드등 빛이 여전히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작은 빛이 언젠가 큰 빛이 될 거라고요. 언어 치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정우는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일찍 퇴근해 준호를 데리고 센터에 갔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이은정 치료사는 매번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감정 카드를 보여주며 표정을 따라 하게 했습니다. 소리와 색을 연결하는 놀이를 했습니다. 리듬에 맞춰 간단한 단어를 따라 하게 했습니다. 준호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완전한 단어는 아니었지만 분명 발성이었습니다. 잘했어, 준호야. 다시 한번 해볼까? 이은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박정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빠라고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보셨죠?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서도 박정우는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아내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준호와 함께 거실에 앉아 연습했습니다. 그림 카드를 하나씩 보여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과, 과. 준호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도는 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그렇게 매일 밤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진아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박정우는 준호와 함께 카드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해?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놀이하는 거야. 또 그거 하고 있네. 김진아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진아, 준호 요즘 조금씩 소리내고 있어. 그래? 무관심한 대답이었습니다. 정말이야. 얼마 전엔 아빠 비슷하게 말하기도 했어. 비슷하게? 김진아가 돌아섰습니다. 그게 말이야? 5살이면 문장으로 말해야지. 하지만 진전이 있잖아. 진전? 다른 애들은 벌써 책 읽고 노래 부르고 하는데.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다음 주에 오신대. 준호 일로 얘기할 게 있다고. 박정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장모 김영자가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큰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안엔 아이 옷과 장난감이 가득했습니다. 준호 어디 있어? 방에 있어요. 김진아가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왔다. 장모가 아이 방으로 갔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장모는 무릎을 꿇고 손자를 봤습니다. 준호야, 할머니한테 인사는? 준호는 블록을 계속 쌓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말 좀 해봐. 할머니라고.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장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실로 나온 장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정우와 김진아도 마주 앉았습니다. 아직도 말 못하네요. 어머님,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5살인데 조금씩이면 되나요? 장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괜찮은 발달센터 알아봤어요. 입소형이에요. 입소형이요? 박정우가 물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24시간 케어하는 곳이에요. 비용은 우리가 댈게요. 그건 준호한테 필요한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있어봤자 나아지지 않아요. 김진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진아, 너도 이제 결정해야지. 이혼 서류 준비됐어? 네, 엄마. 박정우는 아내를 봤습니다. 김진아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생각하세요. 장모가 일어섰습니다. 준호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게 맞는 길이에요. 장모가 돌아간 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박정우는 아이 방으로 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높은 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약속해. 준호는 아버지를 빤히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블록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박정우는 이은정 치료사를 따로 만났습니다. 센터 근처 카페에서였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군요. 이은정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준호가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나아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에 달렸어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분명히요. 이은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이해력도 좋고 인지 능력도 뛰어나요. 단지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언젠가 트일 거예요. 언젠가가 언제일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내일일 수도 1년 후일 수도 있어요. 박정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은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그 언젠가는 절대 안 와요. 박정우는 치료사를 받습니다. 계속 데려오세요.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그날 밤 박정우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노트를 펼쳤습니다. 15년 전 기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살해 7번. 6살까지 말을 못했으나 7살에 갑자기 문장구사. 현재 정상 발달. 살해 12번. 음악치료 병행 후 발성 급증. 리듬 기반 학습이 효과적.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살해 23번. 박준호. 5살. 표현 언어 지연, 시각 패턴 인식 우수. 치료 시작일 2026년 10월. 그리고 멈췄습니다. 다음 줄에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과를 쓸 수 없었으니까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며칠 후 박정우는 퇴근길에 악기점에 들렀습니다. 작은 실로폰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준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준호야, 이거 쳐볼래? 준호는 실로폰을 만졌습니다. 막대로 한 음을 쳤습니다.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또 쳐봐. 준호는 여러 음을 쳤습니다. 무작위였지만 리듬이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같이 박수를 쳤습니다. 일정한 박자로요. 준호가 박수 소리에 맞춰 연주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잘했어, 준호야.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매일 함께 연습했습니다. 실로폰 소리에 맞춰 단순한 음절을 따라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아. 박정우가 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 준호가 따라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바. 바. 소리는 작았지만 전보다 명확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김진아가 짐을 쌌습니다. 큰 캐리어에 옷가지들을 넣었습니다. 어디가? 박정우가 물었습니다. 친정에 좀 있을게. 혼자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 준호는 데려갈게. 진아, 다음 주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잖아. 나도 정리가 필요해. 그녀는 준호 방으로 가서 아이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준호는 엄마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랑 할머니 집 갈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순히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현관에서 김진아가 신발을 신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올게. 그때까지 생각 좀 해봐. 뭘?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문이 닫혔습니다. 박정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준호 방엔 블록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실로폰도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지만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은정 치료사였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 화요일 예약 확인차 전화드렸어요. 박정우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네. 갈게요. 준호 잘 지내죠? 네, 잘 지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호는 지금 여기 없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박정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회색이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걸요. 아무리 길고 추운 겨울이라도 결국엔 끝난다는 걸요. 그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정우는 매일 혼자 빈집에서 지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의 블록은 그대로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치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화요일 오후 박정우는 센터를 찾았습니다. 이은정 치료사가 놀란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아버님, 준호는요? 친정에 가 있어요. 아내가 데려갔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잘 가르쳐 주세요. 이은정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상담실에서 이은정은 여러 자료를 꺼냈습니다. 감정카드, 그림카드, 리듬 도구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압박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요. 함께 놀아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오게 하는 거죠. 이은정이 실로폰을 가리켰습니다. 음악은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리듬은 말의 기초니까요. 박정우는 노트를 꺼내 받아 적었습니다.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이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 어머니도 이해시켜야 해요. 이건 아버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만으론 부족해요. 마음을 열어야 해요. 서로가요. 박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은정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우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망설이다가요. 나야. 왜? 김진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호 잘 지내? 잘 지내. 보고 싶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아, 나 준호 치료받게 하고 있었어. 한 달 넘게. 뭐? 지역발달센터에서. 선생님 말로는 분명 나아진대. 시간이 필요한 거래. 당신 또. 김진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혼자 결정하고 혼자 밀어붙이고. 미안해. 하지만 준호는 정말 달라지고 있어. 달라진다고? 여전히 말도 못하는데? 조금씩이라도 소리를 내고 있어. 아빠라고 하려고 했어.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아, 토요일에 만나자. 준호랑 같이. 부탁이야. 생각해 볼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정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박정우는 집 근처 공원에서 기다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11시가 되자 멀리서 김진아가 준호 손을 잡고 걸어왔습니다. 준호는 아빠를 보자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뛰어왔습니다. 준호야. 박정우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호는 아빠 목을 꼭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아빠가. 김진아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박정우는 준호를 내려놓고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마워 와줘서. 김진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도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준호는 낙엽을 주우며 뛰어다녔습니다. 치료센터 어떤 곳이야? 김진아가 먼저 물었습니다. 작지만 좋은 곳이야. 선생님이 정말 잘 봐주셔. 비용은? 한 달에 24만 원 정도. 당신 월급으로 감당돼? 빠듯하지만 할 수 있어. 김진아는 준호를 봤습니다. 아이는 낙엽 더미에 뛰어들며 깔깔 웃었습니다. 소리는 냈지만 말은 아니었습니다. 진아, 이번 주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실로폰 치면서 아 소리를 냈어. 분명하게. 그리고 봐도. 그게 말이야? 시작이야. 작지만 분명한 시작. 김진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한번 봐줄래? 센터 선생님. 우리 둘이 같이. 제발.
한참 후에 김진아가 대답했습니다. 언제? 다음 주 화요일. 내가 휴가 낼게. 알았어. 다음 주 화요일 세 사람은 함께 센터를 찾았습니다. 이은정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김진아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이은정은 준호와 함께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준호야, 이거 볼까? 이은정이 퍼즐을 꺼냈습니다. 36조각짜리였습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는 빠른 속도로 조각을 찾아 끼웠습니다.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저건 어떻게? 김진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요. 또래보다 훨씬요. 이은정이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리듬 놀이였습니다. 이은정이 실로폰을 쳤습니다. 간단한 멜로디였습니다. 준호야, 따라 해볼까? 준호가 막대를 들었습니다. 같은 멜로디를 쳤습니다. 한 음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잘했어. 이번엔 소리도 내볼까? 이은정이 음에 맞춰 노래했습니다. 도레미. 준호도 입을 열었습니다. 오, 에, 이. 정확한 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따라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김진아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박정우는 아내의 손을 슬쩍 잡았습니다. 그녀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이은정이 두 사람과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특별하다니요? 김진아가 물었습니다. 말은 늦지만 다른 영역은 월등해요. 특히 패턴 인식이나 음악적 감각은 보통이 아니에요. 이은정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갑자기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날 한꺼번에요. 정말 그럴까요? 김진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확신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주변이 기다려줘야 해요. 압박하지 말고 믿어주고 함께 해줘야 해요. 이은정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한마음이어야 해요. 아이는 그걸 느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진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박정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내를 봤습니다. 내가 준호를 제대로 안 봤나 봐. 문제만 보려고 했지 아이 자체를 보지 않았어. 진아, 당신 말이 맞았어. 준호는 고장난 게 아니야. 그냥 다른 거였어. 김진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미안해. 혼자 결정해서.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같이 하자. 우리 셋이. 김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식탁이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재미있었어? 박정우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실로폰을 가리켰습니다. 아, 또 치고 싶구나. 박정우가 실로폰을 가져왔습니다. 준호는 막대를 들고 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 빠. 박정우와 김진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응, 준호야. 아빠 여기 있어. 준호가 다시 소리를 냈습니다. 마. 완전한 발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엄마였습니다. 김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준호야. 엄마야. 엄마. 준호는 엄마 품에 안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우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호를 재운 후 부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김진아가 물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 준호가 나아지고 있다고. 반대하실 거야. 그래도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우리 아이니까. 김진아가 박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도 고마워. 다시 봐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고 조용하게요. 겨울이 왔지만 봄은 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장모 김영자가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들어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다 모였네요. 장모는 거실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박정우와 김진아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김진아가 말했습니다. 장모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김진아가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왜? 준호 좀 보여드릴게요. 김진아는 아이 방으로 가서 준호를 데려왔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보고 살짝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한테 인사해볼까? 김진아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의 눈이 커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할머니라고 했어요, 어머님. 박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는 손자를 빤히 봤습니다. 준호는 다시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더 분명했습니다. 준호가. 장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김진아가 설명했습니다. 치료를? 네. 전문 언어 치료사한테요. 준호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늦을 뿐이었어요. 장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희 이혼 안 할 거예요. 김진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한테 필요한 건 시설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우리가 함께 있어줘야 해요. 하지만 저도 잘못 생각했어요. 준호를 있는 그대로 안 봤어요. 체면만 생각했죠. 김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달라요. 우리 아들을 믿어요. 장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알았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보구나. 장모가 준호를 봤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한 발 다가갔습니다. 장모는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우리 준호.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진아는 센터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함께 갔습니다. 장모도 가끔 따라왔습니다. 준호야, 이번엔 이 카드. 이은정이 그림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사과 그림이었습니다. 사과. 준호가 또박또박 따라했습니다.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잘했어. 김진아가 박수를 쳤습니다. 옆에서 장모도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서도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면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준호야, 오늘 뭐 했어? 박정우가 물었습니다. 블록.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한 단어였지만 대화였습니다. 블록으로 뭐 만들었어? 집. 우와, 집 만들었구나. 대단한데?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소리내서 웃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김진아의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빠 내외, 언니 내외, 그리고 조카들까지요.
준호 많이 컸네. 오빠가 말했습니다. 응, 이제 말도 잘해. 김진아가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삼촌한테 인사해봐.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 하세. 느렸지만 문장이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분명한 인사였습니다. 식탁에 모두 모였습니다. 장모가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미안했어. 할머니가 준호 마음 몰라줬어. 이제는 알아. 준호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준호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장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우리 손자. 식사가 끝난 후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았습니다. 준호도 조카들과 함께 블록을 쌓았습니다. 준호야, 여기 놓으면 돼. 사촌 형이 말했습니다. 응. 준호가 대답하며 블록을 놓았습니다. 높은 탑이 완성되었습니다. 우와, 준호 진짜 잘하네. 조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김진아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옆에서 박정우가 다가왔습니다. 행복해 보여. 응. 정말 그래. 김진아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옳았어. 준호는 고장난 게 아니었어. 우리 모두 배웠어. 기다리는 법을. 앞으로도 기다려줄 거야. 준호 속도에 맞춰서. 두 사람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준호는 6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호가 혼자 거실로 나왔습니다. 박정우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준호야? 사랑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스스로 만든 첫 문장이었습니다. 박정우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도 사랑해, 준호야. 그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김진아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준호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도 사랑해요. 김진아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도 달려와 아들을 안았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준호야. 정말 많이.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정우는 오래된 파란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사례 23번. 박준호. 만 6세. 첫 자발적 문장 구사. 사랑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이는 고장난 것이 아니었다. 단지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었을 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치는 게 아니라 함께 걷는 것이었다. 노트를 덮으며 박정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봄은 언제나 옵니다. 아무리 긴 겨울이라도 결국엔요. 며칠 후 이은정 치료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준호가 또래 언어 발달 수준에 거의 도달했어요. 이제 정규 치료는 종료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물론 가끔 점검은 필요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박정우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요? 준호가 잘한 거죠.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거고요. 전화를 끊고 박정우는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진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해냈네. 응, 해냈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외식을 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돈가스 집이었습니다. 준호야, 맛있어? 응, 맛있어요. 준호가 크게 대답했습니다. 발음도 억양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 준호 이제 다 컸네. 박정우가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나 학교 가면 친구 많이 사귈 거야. 그럼 당연하지. 준호는 착하니까. 엄마도 같이 가줄 거야? 응, 엄마 같이 갈게. 입학식 날,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불안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기쁨만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차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박정우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습니다. 침대에 준호를 눕히며 박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절망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밤들, 혼자 울었던 시간들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이 평화로 이어졌습니다. 거실로 나온 박정우는 아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김진아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함께 한 거야. 처음엔 이해 못했어. 당신이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집착이 아니었어. 믿음이었어. 박정우가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를 믿었어. 우리를 믿었어. 시간을 믿었어. 나도 이제 믿어. 기다림의 힘을. 두 사람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준호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첫날 교실 앞에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예요. 저는 퍼즐 맞추기를 좋아하고 실로폰 치는 것도 좋아해요.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지내고 싶어요. 잘 부탁드려요. 또박또박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교실 밖에서 지켜보던 박정우와 김진아는 서로를 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잘 갈게요, 엄마, 아빠. 준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학교를 나서며 김진아가 말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컸다니. 응. 기적 같아. 기적이 아니야. 사랑이었어. 김진아가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의 사랑, 내 사랑, 그리고 준호의 노력. 그게 만든 기적.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준호의 인생은. 응. 그리고 우리는 계속 옆에 있어줄 거야. 당연하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속에 준호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맑고 밝고 행복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길을 찾는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가족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봄은 언제나 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요. 그리고 그 봄 속에서 모든 것은 피어납니다. 준호처럼, 우리 모두처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